김종환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당초 저희가 H하고 주민 분들하고 사전에 연락을 한 번씩 쭉 드렸었을 텐데 당초 계획은 한 50여 명분 정도 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너무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관심이 이렇게 뜨겁게 높으셔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 장소가 좀 많이 부족습니다. 오늘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후 15시부터 브로동 252번지 일대 공공기관 관련 주민 설명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존 장소이니만큼 우리 마스크 착용에 철저히 좀 기해서 방역 활동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금번 공공재개발 공모는 2021년도 서울시에서 국토부하고 공모를 해서 우리 구가 당초에 5개소가 이제 신청이 됐는데 그 중에 저희 구청에서 3개소를 서울시에 추천을 해서 구로 3동 252번지 일대가 우리 지역 주민들께는 정말 잘된 일이시겠죠. 이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당시에 공모 당시에도 추천 동의율이 제일 많았죠. 70% 아마 70%가 상회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설명회는 사실 이제 지역 주민들 모시고 LH에서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할 건데 LH 주관하에 사업 설명회를 갖는 사항이고요. 당초에는 이제 이 날짜가 사실 갑작스럽게 좀 잡힌 부분도 있고 관내 우리 의원님들 참석을 하실 예정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또 지금 신년 설명 회의가 관계로 지금 의원님들 다 한쪽에 가 계셔요. 선 회의가 잡혀 있어가지고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로동 252번지 일대 지역은 2022년 8월 26일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향후 어떤 절차로 추진 예정인지 주민 여러분들께 많이 궁금해하셔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진행 순서는 공공재개발 추진 개요, 구역 현황, 대략적인 사업 계획,
주민창회단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쁘시니까 바로 설명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은 LH공사 서진요 과장님으로부터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H의 서진원 과장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구로동 252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재개발 관련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LH에서 사업 추진 중인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는 2022년 12월 현재 사업 시행자 지정이 완료된 곳이 2곳,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 1곳, 그리고 6곳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초 후보지 선정된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자치단체인 준비위원회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 절차인 사전기획에 착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12곳 중 모든 곳이 MOU 체결을 완료하였고 11곳에서 정비계획 입안 제한과 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적 동의율을 확보하여 주민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시행 2년 1차 후보지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단일구역에서 30건이 넘는 소송이 벌어진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인간재개발 트라우마가 아주 심한 곳이죠. 다시 재개발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무섭더라고요. 아마도 LH처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었다면 겁먹은 주민들이 마음을 여는 건 불가능했어요.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일이니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LH라는 좋은 동반자와 손을 잡았으니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좋은 선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는 김포공항이 가까워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집값도 안 오르고 투자 가치도 없고 신축 빌라는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공공재개발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려고 주민들 동의서를 받았을 때 82%라는 우리의 의지가 아마 제일 높았을 겁니다. 그만큼 주민들 열망이 컸어요. 이 동네에서 25년을 살았는데 건물도 넓고 비 오면 침수까지 되니까 모두가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상권이 워낙 활성화된 터라 과연 재개발이 될까 싶었죠. LH가 상가 보상안을 마련해서 함께 발로 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동의서를 받아냈어요.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없다네요. 우리 지역은 재개발 사업성이 너무 낮았어요. 동의율이 40%밖에 안 됐는데 공공재개발로 법정 상한에 120%까지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수익성이 생긴 거예요. LH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오시는 분들 모두 정성껏 설득해줘서 동의율을 40%에서 68%까지 끌어올렸어요. 앞으로 착공까지 한 3년 정도 봅니다. 견제해 바른 거죠. 우리 지역은 강남 성구 유일한 공공재개발 구역입니다. 일반 주거 일종이 대부분이라 사업성은 적고 주민 분담금이 많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LH 덕분에 재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미래의 신도시와 부도심을 잇는 가구로서 앞으로 핫한 동네로 탄생할 것입니다. LH가 서울시 건물을 우리 구역에 포함시켜준 덕분에 종상향도 되고 용적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분담금은 줄고 수익성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걸 이해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어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예, 우리 구역은 구릉지라서 높이 제한 등이 있어서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4차 계획안까지 냈는데
그때 용적률을 150% 이하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공공재개발 방식을 통해서는 저희가 거의 200%에 가까운 용적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을 LH가 대신 상대해 줌으로써 추진이 입장에서는 좀 편해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보기에도 훨씬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북 1구역은 역사문화 보존 지역이라 높이 규제도 까다롭고요. 입지가 좋으니 신축 빌라도 많이 생겼어요. 공공재개발이 아니고선 풀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선정된 만큼 북악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멋진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전동구구역은 서울시 조례상 입주권 자격이 없는 신축 빌라가 약 200세대 좀 차지하고 있어서 민간 재개발로 갔을 때 조합 설립 요건인 70% 동의를 받기는 불가능하게 갖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민간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형 빌라 소유자가 약 200세대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난항했습니다. 그런데 LH가 공공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과 상생협력기금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원하고 우리는 조합원의 분양권 추결해서 원만히 해결돼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 연면적 노후 기준 때문에 재개발 호재가 거의 없었는데 공공재개발을 하면서 인센티브가 생겨서 세대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구역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이들은 일조권을 제한할 수 있어서 이슈가 있는데요. LH가 교육청과 잘 해결해 주리라 믿어요. 어렵게 공공재개발하기로 된 만큼 다 같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야죠. 네, 우리 동네는 한강변에 있고 사업성도 꽤 좋은 편이라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도로 안쪽은 골목이 좁아서 민간 재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10년 넘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숨통이 꽉 막혔는데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10년 걸릴 사업이 5년으로 단축되고 초도 사업비나 행정적 지원까지 해주고 용적률도 120%로 올라가면 환급도 받게 될 테니 이제는 주민들도 공공기여도 많이 하자고들 합니다. 10년간의 사업 지원으로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공공재개발에 있어서 LH는 첫 번째로 사업성을 높여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10년에서 5년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주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투명성이 있습니다. 공공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도지구 기준으로 2023년에 시공사 선정과 사업 시행 인가, 2024년 관리 처분 인가, 2025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LH와 함께한 2년, 공공재개발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네, 강력 추천합니다. 네, 당연히 추천해야죠. 강추합니다. 네, 추천하겠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네, 적극 추천합니다. 네, 추천합니다. 네,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적극 추천합니다. 네, 찬성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공공이라는 말 쓰는 걸 참 너무 좋아해요. 후보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2년, 착공까지 5년,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풀려 해주십시오.
네, 공공재개발 영상을 시청을 하셨고요.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을 소개를 하고 도로동 유의 구역의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준비위원회하고 주민참여단 구성 안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소개입니다. 서울 시내의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조합 설립까지 아직까지 정체가 된 곳이 102곳이 있습니다. 하물며 조합을 설립하였더라도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추진 절차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어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의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년 5.6 대책과 20년 8.4 대책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7월 1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공재개발 법안도 발의를 하였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여 공적 특례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공공이 참여하는 것은 LH 등의 공공이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공공 단독 시행과 공공과 조합의 공동 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공공 단독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공동 시행 방식은 민간 재개발과 같이 조합 설립에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에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성 요건 충족은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 수익성 전세 등으로 공급을 하여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 및 기대 효과입니다. 공적 특례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규제 완화, 두 번째, 사업 리스크 완화, 세 번째, 인허가 간소화, 네 번째, 사업비 지원입니다. 먼저 도시규제 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1단계 중상향을 허용하는 용도지역 상향 방식과 용적률 완화 방식이 있는데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까지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을 때 중상향을 하게 되면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에 따른 용적률은 250%까지 법적 상한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용적률 완화를 받을 때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을 유지를 하면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를 곱하여 180%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유자의 사업 리스크 완화입니다. 사업 시행자와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하여 관리 처분 시 선정되는 분담 등을 사업 종료 시까지 보장하여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는 분담금 리스크를 완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전담 수권 소위를 신설하여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신속히 심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 인가 때에도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신속히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비 및 이주비 지원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50%까지 연 1.8%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받아서 사업비를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비 없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70%, 3억 한도까지 연 1.8%로 이주비 융자를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규제 완화, 사업 리스크 완화, 인허가 간소화, 사업비 지원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민과 주민, 주민과 지자체 등의 갈등 완화 속에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거주자의 이주대책 강화로 주민 재정 창출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일반 민간재개발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으로 사업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포함하여 사업시행 인가까지 4년 6개월이 소요가 되며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3년, 이주 및 착공까지 2년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에 반해 공공재개발은 이 모든 것을 다 거치는데 약 5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가장 큰 특징은 민간 재개발은 시행자가 조합이라는 것이고요. 공공 재개발은 LH 등 공공기관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재개발은 시공사와 조합 간의 비리 가능성이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재개발 사업은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 재개발은 잦은 설계 변경과 고금리 이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재개발은 사업비 증가가 억제되고 저금리 이자를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조합이 없으면 어떻게 사업이 이끌어가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조합 대신에 공공재개발은 주민대표회의라는 것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는 법에 의한 주민대표기구고요. 주민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LH와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LH는 사업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주민대표회의는 마감재 수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계획 등의 사업 협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대표회의는 주민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이고요. 운영 방법과 대표 선출 등은 주민대표회의 운영 규정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또한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추진 시 중요 의사결정에 주민대표회의와 협의를 하여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총회를 통해서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재개발은 조합 방식으로 조합 총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통상 7에서 10회 이상 개최가 되면서요. 사업기간 및 총회 비용이 과다 소요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대표회의는 필요시에만 총회를 열고요. 조합 총회 같은 법적 절차가 없어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주민이 결정합니다. 세부적인 사업 방식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감재 역시 민간 재개발과 동일 수준의 마감재를 적용을 하고요. 주민대표회의 등에서 주민 의견을 통해서 주택 품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아파트 브랜드도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정된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신설 1구역 같은 경우는 이달 중으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전농 9구역과 거여 새마을 구역은
이달 중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H가 시행한 재개발의 성과입니다. 성남 금강 1구역 재개발이고요. 성남 중원 금강 2편한 세상인데 그 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금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면적은 23만 제곱미터입니다. 건설 호수는 분양 4,412세대, 임대 908세대 이며 22년 11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남 중 1구역 재개발입니다. 성남 중원구 중동 한 채는 성남시 중원구 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건설 호수는 분양 1,999세대, 임대 412세대입니다. 다음은 성남시는 2구역 재개발입니다. 성남 산성역 자이 프로지오라고 불리고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면적은 21만 제곱미터이고 건설 호수는 분양 3,962호, 임대 812호입니다. 다음으로 안양 덕천 재개발입니다. 안양 레미안 메가트리하고요.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루구 252번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21년 12월 30일로 규정되었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정하는 사유는 기존 세대수가 증가가 되면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가 부담이 되고 이에 대해 이로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정이 되면은 다음과 같은 지분 쪼개기가 불가한데요. 필지 분할, 그리고 단독 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 소유, 건축물 신축 이 같은 지분 쪼개기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지분 쪼개기가 이후에 발생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제한됩니다. 또한 부루구 252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 기간은 22년 8월 31일부터 23년 8월 30일까지이며 토지거래를 할 경우 주거면적에서 토지면적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 거래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로동 252 구역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로동 252 구역은 면적 11,428제곱미터이고 사유지 8,952제곱미터, 국공유지 2,476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이 약 84%, 중공업지역이 약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 표구 25m, 최대 경사 5.09도이며 표구 21m 미만이 60%, 경사도 5도 미만이 97% 정도로 완만합니다. 그다음에 토지는 사유지 78%, 국공유지는 약 21%이며 90제곱미터 미만의 필지는 약 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85.1%로 상당히 노후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 현황입니다. 먼저 그 신통기획으로 1차에 그 가리봉 2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가리봉 중심 1구역이라고 신속통합기획 2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에는 대흥연립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루구 252 구역은 21년 12월 30일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하게 되었으며 22년 2월 28일 동의율 73%의 동의율로 2차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2년 8월 26일에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현재 23년 1월 10일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계략 사업 계획안입니다. 현재 계획안은 저희가 그 사업성을 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계획한 계획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이 실리콘 고무 공장이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계획을 좀 전체하는 것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을 모두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이랬을 때 토지 이용 계획은 이렇게 되고요. 건설 계획은 용적률 약 236.58%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건설 호수는 총 287세대 정도가 되었습니다. 스카이라인은 이렇게 이거 계획을 해보았고요.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참고 용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총 287세대를 구성을 했을 때 권리자 세대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196세대 권리자 분양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일반 분양분이 상당히 좀 없고 그 공공임대와 기부 체납 임대를 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기부 체납 임대는 정비 사업 용적률 등의 완화를 위해서 새로 건립되는 기반 시설을 승인권자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도로나 공원, 공공시설 등과 같은 기반 시설을 제공할 그 토지 면적이 부족해서요. 이런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주민설명회를 이번 23년 1월에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3년 9월에 사전계획을 LH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전기획 절차를 이행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해서 25년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25년 하반기에는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요. 26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 27년 상반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28년에는 이주민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준비위원회와 주민참여단 안내입니다. 준비위원회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주민대표회의 구성 전에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LH와 사전 협약 체결을 통해서 운영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공재개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주요 업무는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 진구 업무, 그리고 주민 상담과 주민 의견 수렴에 있습니다. 이런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그 운영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정비계획 결정이 구역 지정이 되고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기 전까지 될 때까지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준비위원회는 그 토지 등 소유자 10인 이상과 10인 이상 25인 이하로 임원은 5인 이하로 구성하면 됩니다. 운영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대표회의 구성 전일까지입니다. 구성 방법은 이런 지금 구성 동의서를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LH에 신청하고 신청하여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접수된 단체가 2개 이상의 경우에는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모집 시기는 이제 이번 주민설명의 이유가 되겠고요. 필요하신 분 말씀을 주시면은 준비위원회 구성 동의서와 신청서 양식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민 참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단은 사전기획 초안 마련을 위해서 회의 참석과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대상은 재개발에 관심 있는 토지 등 소유자 10명에서 15명 내외가 되겠으며, 구성 기간은 사전기획을 신청할 시점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구성 방법은 관심 있는 주민은 준비위원회에 참여 신청을 하고, 준비위는 참여 인원이 10명 내지 15명이 모였을 때 구청에 명단을 제출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전계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전계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전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공성 있는 계획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서울시 제도입니다. 이런 사전기획은 먼저 사전기획가가 선정이 되면 LH와 사전기획 마련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시청과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단 설명회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전기획 초안을 사전기획과 LH, 구청, 시청, 자문위원들이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서 자문 의견을 받게 되고요. 이 자문 의견을 사전기획과와 LH, 주민참여단이 대안을 마련을 하고 조치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문회의에서 자문회의 통과를 하게 되면은 주민 설명회를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전기획 최종안이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또 지자체 의견을 또 수렴을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립된 정비계획안을 입안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또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입안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이것으로 좀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요. 질의응답을 간략하게 받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저희 LH의 임혜정 차장님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H 임혜정 차장입니다. 일단 질의응답을 받기에 앞서서 가장 궁금하실 만한 사항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저희 구역이 건축 제한이 걸려 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건축 제한은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역은 2022년 9월 15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약 2년 동안 건축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신축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2022년 8월 31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거래하실 때는 특히 실거주가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권리 선정 기준일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에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인데요. 권리 선정 기준일은 아까 설명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그 기준이 되는 날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구역은 권리 선정 기준일이 2021년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지분 쪼개기가 된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으실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구로구 252 구역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게 인센티브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용도 지역을 상향하거나 아니면 용적률을 1.2배로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용도 지역, 지금 현재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단계를 상향해서 2종 일반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은 용도 상향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2종 7층과 2종의 차이를 보면 법적 상한 용적률은 250%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층수 제한이 완화가 되게 됩니다. 2종 7층 같은 경우에는 평균 13층까지 계획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함에 따라서 최고 25층까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한 안은 용적률 236%의 최고층 22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일단 인센티브는 이렇게 받으셨고요. 다만 저희 구역이 구로 남초교와 인접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조권 영향 때문에 층수를 조금 일부 제한받는 그런 상황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구역 내에 중공업지역으로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197-36번지인데요. 팩트로 이제 설명드릴 때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하실 때는 구역을 포함해서 신청하셨고요. 저희가 이후에 검토를 해본 결과 그 공장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공공재개발 사업 요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공장 소유자 분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재척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저희도 포함해서 공공재개발 좀 사업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파트 평형 선택의 우선순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아파트 평형 계획은 지금 현재는 제일 큰 평형수를 34평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추후에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서 다시 수정할 예정이고요. 일단 주민들 그 선호도에 따라서 평형대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아파트 평형대를 마음대로 일단 신청하실 수는 있으세요. 신청은 자유롭게 하시되 만약에 특정 평형대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신청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가액도 동일한 주민이 계실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분담금은 언제 결정되고 대출 지원은 얼마까지 될까요? 네, 분담금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공개를 못 드리는 것이 사업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관리처분 인가계획이 2027년 정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시점에 분담금은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 수치를 이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전에도 저희가 사전 기획안이 완료가 되면 추정치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네,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에서도 이제 처분 조건입니다. LTV 50% 내에서 이제 가능하고요. 네, 일단 가장 주요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 관련해서 좀 염려가 돼서 여쭙는데요. 네.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제외된다는 얘기는 그 시세가 많이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갈 때는 결국은 건축물의 이제 가치가 올라가서 그걸로 인해서 분담금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제외받는다는 것은요, 일반 분양분에 대한 주택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분담금이 적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일반 분양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일반 분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께서 이제 사시는 그 가격은 어차피 비례율과 연동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되더라도 네. 예, 그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되는 그런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효과는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일반 분양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것은 일반 분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MOU를 체결하고 용역사를 선정한 후에 상세 계획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시랑 구랑 다 협의를 할 거거든요. 그때 일반 분양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최적안을 좀 계획할 예정입니다. 한 말씀만 더 주세요. 네. 아까 저기 그 대출금, 중도금 대출 자격에 있어서 예. 무주택자와 1주택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여기 이 지역에 포함된 주택을 포함해서 1주택, 무주택 따지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살고 계신 거는 처분이 되는 거니까 지금 1주택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2주택인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구역 내기 때문에 지금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집이 한 채 있어도 다른 쪽에 있으면은 걔를 또 같이 카운트를 해야 되고요. 지금 요거 구역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1주택이다. 그 구역에 있는 게 1주택이고 다른 지역에 또 있으면 2주택이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지금 LTV 50%도 이제 변경된 사항이라 계속 이제 유동적인 거 감안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저기 지금 구역 내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토지가 소유분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몇 평 이상 얼마 그게 지금 저기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 5평 이상은 몇 명, 10평 이상은 몇 명, 15평 이상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집계가 되지 않았고요. 예. 종전 자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예.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금액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대략적인 것을 알아야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몇 평형 정도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분명히 저가 있을 텐데. 저희가 아직 예. 지금 사업 초기 단계라 주민구조 구성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세대가 몇 세대가 되지도 않는데 그걸 아직 확보 못하셨어요? 네. 향후에 확보를 해서 예. 저희 준비가 구성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평형이 너무 작아서 네. 그렇지 않아도 사업성이 없을 것 같은데 평형이 너무 작다 보면은 기존에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분담금을 주고라도 큰 평형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제한이 돼 40몇 평이 너무 없다는 게 아쉽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네. 답변을 드리면 네. 저희가 큰 평형을 계획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그 학교 때문에 용적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주민분들은 190분이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형대를 줄인 겁니다. 모든 분들이 집을 다 이제 한 채씩 들어오실 수 있게 계획하느라 평형대가 작아졌다는. 예, 그런데 큰 평형이 없으면은 아파트 단지도 별로 그 남한테 호응을 못 받거든요. 단지 자체가 가치가 너무 없어지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저기 아까 보니까 그 학교하고 충분히 그 교육부하고 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일조권 같은 것도 그 방향에 따라 갖고 다를 거 아닙니까? 남양 쪽으로 그 학교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해갖고 좀 이렇게 아파트 그 층수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아, 예. 전혀 없으면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 주시죠.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 학교 일조권은 이게 법적 제한 조건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과 그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뭐 예. 이제 부지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예. 일조권 법적으로 몇 시간 이상 일조 확보해야 된다는 건 무조건 준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기본 계획을 지금 일단 한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일조를 다 돌려서 그 학교 학교 교사동의 배치와 운동장 위치에 따른 영향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학교를 안고 있어요. 부지 형상이.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다른 일반 구역보다, 학교 옆에 있는 구역보다 영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계획안은 사업성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예. 향후에 상세하게 진행을 하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만약에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자기가 깔고 있는 깡평수도 있고 저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물 면적이. 네. 그럼 아까 보니까 1+1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 면적이 예를 들어 20평이다. 네. 만약에 그러면 20평 내에서 10평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일단은 1+1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종전 자산가액이 지금 현재 이제 신축되는 그 이제 분양 주택의 한 채를 받으시고도 남는 경우는 이제 작은 걸 하나 더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가구일 때 이제 평형대 전체 이제 평형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40평형대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30평이랑 그다음에 10평이랑 이렇게 받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것도 가능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일반 분양이 없지 않습니까? 네. 조합원 물량이 190 몇 개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두 채를 가져가실 만한 여력이 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평형이 큰 게 몇 개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평형을 크게 하면 다른 게 주택수가 작아진다. 줄어들어요. 작은 게 아니라 아예 줄어듭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주택을 못 가지시는 분이 생길까봐 일부러 작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갔을 때 관리처분 내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예. 관리처분 가야지 그 건축물의 가격이 그때서야 비로소 나온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추정치는 계산할 수 있고요. 추정치는 있긴 있는데 그건 네.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추정치는 저희가 일단 저희가 MOU 체결하고요. 체결하고 그 다음에 사전계획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요. 사전계획이 지금 대략 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사전계획이 완료되면 그때 추정 분담금을 한번 배포해 드리거든요. 그때 추정치 한번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전에라도 저희가 용역사 선정해서 기초 계획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열게요. 그때 대략적인 분담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담금이라는 게 자기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미 다 진행이 된 다음에 그걸 한다는 거는 더 많이 나와도 어떻게 뭐 저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거기에 반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예. 선택 옵션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사업을 다 진행했는데 분담금이 이제 최종 확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원래 분담금보다 높아졌다라고 하면 네. 좀 더 작은 평형대를 선택을 하시면 그러면 분담금 수준에 맞추실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건 알겠는데 예. 주민들이 저기에 찬성을 하고 처음에 사업을 계속 진행시킬 때 네. 다 알고 싶은 게 나는 예를 들어서 빌라가 있는데 15평짜리가 있는데 나는 과연 몇 평이 얼마 주고 들어가야 되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야 이걸 갖다가 물론 거기서 저기는 있겠죠. 조금의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진행을 시키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분담금을 알아서 잘 정해주겠다 그러면은 진행이 된 다음에 만약에 뭐 저기 없는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 추정 분담금을 배포해 드리는 시점이 입안 제한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추정 분담금을 받아보시고 아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못하겠는데라고 하시면 동의서 철회하시면 돼요. 입안 제한하기 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이제 주민들한테 그럴 수 있는 이제 선택의 폭이 있나 없나 그걸 알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호희 번지가 이제 남초등학교를 이렇게 안고 있다 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 모양새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성당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큰 도로변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길 쪽인데, 그 성당에서 내려오는 길 쪽하고 남초등학교 담벼락하고 그렇게 그 폭이 깊지 않습니다. 그죠? 네. 아까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지금 현재 모양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엄청 폭이 넓어요. 깊이가. 그래서 그 이제 주택 부분하고 아까 구조도를 보니까 전부 다 아파트만 그려져 있는 것 같아갖고 상가 부분은 그거요. 네. 전부 다 모양새가 아파트 같아갖고 상가 부분은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상가는 지금 현재 1, 2층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상가 수를 정확하게 이제 카운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수자 수만큼 최소한 그 정도는 확보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1, 2층에 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중요한 게 그 상가의 위치가 현재 위치를 준해서 비슷한 곳에 존치가 되는지, 저기 공장 옆에다가 만드는 건지, 일단 존치하는 공장 옆에다 만드는 건지. 여기가 싫으신 거죠? 여기가 싫으신 건가요? 당연히 큰 도로변 쪽으로 있어야죠. 네, 저희가 이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아직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디테일하게 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은 있으실까요? 혹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양자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상가도 갖고 계시고 주택도 갖고 계세요? 네, 그런 사람은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두 개의 자산 가치, 종전 자산 가치를 합산해서요. 그 합산 금액이 크면은 원하시는 거 다 가지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순위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 다 가지고 계신데 난 주택을 좀 큰 평형대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주택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자산 가치를 더했을 때 10억인데 지금 분양받는 주택이 예를 들어서 5억이에요. 그러면 하나 신청하시고 나머지 5억 남잖아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뭐 상가를 신청하셔도 되고요. 다른 주택 하나를 더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뒤쪽에 아니 그냥
네. 그 평수가 만약에 다 이제 동일할 때 그 다 네. 넓은 평수로 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거기서 공기 추첨한다고 했는데 공기 추첨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일단은 공개 추첨하기 전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34평을 저희가 10세대를 계획을 했는데 20분이 지원을 하셨다라고 하면요. 먼저 그 20분의 자산 가치, 종전 자산 가치를 먼저 이제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일 높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10분이 선정돼서 그 34평을 받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먼저 신청한 분인가요? 아니면 먼저 신청하신 게 아니라 자산 가치, 종전 자산이 높으신 분 순서대로 가요. 높으신 분 순서대로 가고 만약에 종전 자산 가치가 똑같은 분이 계시다. 그럴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하는데 이 추첨 방식은 저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나면 주민 대표회의가 구성되잖아요. 주민 대표회의에서 만드세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기준을 만드십니다. 주민분들이 기준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셨지만 종전 자산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추첨하기 전에 종전 자산 가치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정하게 이제 매겨지는 거죠? 네? 그게 공정하게 매겨지는 거죠? 감정평가는 구청에서 감정평가사 그 2인을 업체 2인을 선정하셔가지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그 결정을 하십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거는 설명 하나도 못 드렸는데 제가 집이 만약에 없거나 집이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분들만 그 입주할 때 들어오면서 돈 내는 비용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집이 한 3채 있고 이게 더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계속 바뀌잖아요. 저희가 이 정부 정책을 이제 준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무주택인 경우에 SB 50%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그 시점에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때 정부 정책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네. 선생님, 네. 평수, 네. 34평 몇 세대, 그다음 평수 몇 세대,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계략 계획안이고요. 저희가 이 후보지 선정되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검토한 거기 때문에 최종안이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세 계획을 하고 나면 그때 오픈하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필요도 없으시고 앞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참고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안이 바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가령 빌라가 4개 층이 있는데 전부 다 A, B, C, D 주인이 다른 것보다도 A와 B는 2개 층을 쓰고 C와 D는 주인이 다르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빌라가 일단 다세대인지 그 다가군지가 다세대죠. 다세대요. 층별로 등기가 나 있는 층별로 등기가 나 있으면 소유자 분별로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소유자가 만약 1, 2층을 한 소유자가 1, 2층을 한 분이 갖고 계시잖아요. 물론 지금 일단 전제는 다세대 등기 난 게 권리 선정 기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날짜 이전에 다세대 등기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1, 2층을 한 분이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 한 채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1층과 2층 자산가치 합해서 그 정도를 종전 자산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큰 평형을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300세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96층은 어떤 식으로 또 지어서 하나씩은 드려야 되고. 네, 맞습니다. 층은 이제 각자 네.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96개는 어차피 나와야 우리가 큰 짝들 하나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에서 나왔으니까 58세대는
예. 꼼짝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이 300세 너무 작아 이게. 또다 급경소가 하면 196개가 안 나오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것은 나중 문제 관리 차원해가지고 감정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땅값이 지금 평당 얼마씩 나오는 것인지 감정 평가가 나와야지 몇 평을 신청하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그럼 급경수는 사람들은 자기 분담금이 커질 것이고 자급경수는 사람들은 15평을 치는 분들은 아마 수록하면 안 될 거예요 이제 실정에 190년대 중에서 내가 예산을 잡으면 그러다 보니까 25평을 제일 많은데 25평 정도 해서 자기 분담금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때는 이제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동의를 해서 왜냐면 하루나 우리가 이제 자꾸 시간 끌면은 그만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중요합니다. 작은 거일수록.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공사가 다 완공돼서 풀어 나가시는데 근데 지금보다 좋아지니까. 어찌됐든 맞습니다. 주거 환경 확실히 개선되죠. 그때 가서 작은 거 돈이 없으면은 작은 거 받아서 자꾸 나가시면 되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받아서 나가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공유해 주시고 그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아, 끝난 거 알려드리려고.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팜플렛은 저희 구로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구역에 돌리는 그런 팜플렛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알려드리고요. 자, 구로구청 재개발팀 김정환입니다. 장시간 H에서 나오셔가지고 설명 잘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여기 설명을 해주신 우리 NH 직원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기에 앞서 오늘 다른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게 우리 서울시의회 구로구의회에서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박칠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요번에 이 공무교발에서 많은 우리 김경애 우리 총장님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할 일이 많아요. 구청과 협의 사항도 있고 어떻게 하든 간에 사업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로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경숙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애 대표님이랑 박질성 시의원님이랑 함께 빨리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민 여러분, 장시간 정말 고생 많았고요. 특히나 오늘 사실 저희가 예측했던 그 분들보다 배 이상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영원히 어디에 있는지 저희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던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자리가 너무 뒤좁습니다. 뒤쪽부터 천천히, 어차피 저기 나간 통로가 좁습니다. 천천히 먼저 일어나지 마시고요. 천천히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 안녕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